3. 그레고르는 심한 부상 때문에 한 달을 넘게 앓았다. 사가는 아무도 감히 제거할 엄두를 내지 못해 눈에 띄는 기념물이 되어 살에 박힌 채 있었다. 이 일로 아버지조차 지금 그레고르가 애처롭고도 역겨운 몰골이지만 그래도 한 식구이니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거부감을 삼키고 그저 참고 또 참는 것만이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이제 그레고르는 상처 때문에 기동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지금 상태로는 방을 가로질러 기어가는데도 늙은 상위군인처럼 몇십 분이 걸렸으며 높은 곳에 기어오르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몸 상태가 악화된 대신에 그의 생각에는 아주 흡족한 보상이 생겼다. 다름 아니라 매일 저녁 무렵 거실로 통하는 방문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문을 열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이미 거실 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곤 했다.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게 어두운 방 안에 드러누워 온 식구가 환하게 밝힌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전과는 달리 사실상 모두의 허락하에 식구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예전처럼 활기찬 대화는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좁은 호텔방에서 눅눅한 이부자리에 지친 몸을 던지고는 식구들의 대화를 늘 다소 그리워하며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대화가 아주 조용히 흘러갔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 의자에 앉은 채 금세 잠이 들었다. 그러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서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의상실에 보낼 고급 속옷을 바느질했다. 판매원 자리를 얻은 여동생은 저녁에는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 오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따금 아버지가 깼는데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어머니에게 오늘도 이렇게 늦도록 바느질이야? 라고 하고는 금방 다시 잠이 들었고 그러면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곤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고집인지 아버지는 집에서도 사환복장을 한사코 벗으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잠옷은 쓸모없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옷을 다 입은 채 앉은 자리에서 선잠이 들었는데 항상 근무태세를 갖추고 상관의 호출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원래 새 옷이 아니던 제복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무리 세심하게 손질해도 도무지 깨끗할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는 종종 늘 닦아서 금단추만이 반짝이고 온통 얼룩이 묻은 옷을 입은 노인네가 아주 불편한 자세로 하지만 태평하게 잠자는 모습을 저녁 나절 내내 바라보곤 했다. 괴종시계가 10시를 울리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붙여 아버지를 깨워보려고 했다. 그러고는 의자에서는 제대로 잠을 못 자니 침대로 가서 자라고 아침 6시에 근무를 시작하려면 제대로 자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사환으로 취직하고 고집이 세진 아버지는 식탁에 더 있어야 한다고 우겼고 다시금 어김없이 잠이 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의자에서 침대로 옮기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볍게 주의를 주면서 아무리 최근에도 아버지는 15분 동안은 느긋하게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눈을 감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귀에 대고 듣기 좋은 말을 속삭였고 여동생도 숙제를 하다 말고 어머니를 거들었는데 아버지에겐 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히려 의자에 더 깊숙이 주저앉았다. 그러다 모녀가 아버지의 어깨축지를 잡으면 그제야 눈을 뜨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면서 이런 게 인생이지 이게 노년의 평화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고는 두 여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몸을 일으켰고 여자들에 이끌려 자기 몸이 엄청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양 굼뜨게 문지방까지 가서는 이제 그만 됐다고 손짓을 하고 혼자 걸어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느질거리를 여동생은 펜을 얼른 내던지고는 다시 아버지를 따라가서 계속 부축했다. 식구들이 이렇게 일에 지쳐 녹초가 됐는데 과연 누가 꼭 필요한 이상으로 그레고르에게 계속 신경을 써줄 여유가 있겠는가. 집안 살림은 점점 축소되었다. 이제는 하녀도 내보냈다. 대신 기골이 장대한 파출부가 흰머리를 휘날리며 아침 저녁으로 와서 힘든 일을 해치웠다. 다른 잡일은 어머니가 바느질거리가 많은 중에도 다 해냈다. 심지어 식구들의 갖가지 장신구도 내다파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예전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즐거운 모임이나 잔치에 갈 때
그런 장신구를 착용하고서 행복에 겨워했다. 그레고르는 저녁에 식구들이 판매 가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늘 언급되는 가장 큰 고충은 지금 형편으로는 너무 큰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를 과연 어떻게 옮겨야 할지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이사를 못하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배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적당한 상자에 숨구멍을 몇 개 뚫으면 그를 쉽게 옮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식구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친척이나 지인을 통틀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는 생각, 그 막막한 절망감 때문이었다. 세상이 가난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일을 식구들은 극한까지 해냈다. 아버지는 은행의 말단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줬고, 어머니는 난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손질하는 일에 몸을 바쳤으며, 여동생은 고객이 시킨 대로 판매대 뒤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식구들은 더 이상 여력이 없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버지를 침대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돌아와서 일거리를 그대로 둔 채 서로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앉았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면서 그레테야, 저 문 닫아라 라고 했고, 그레고르는 다시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 모녀는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울지는 않고 식탁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런 일을 겪자 그레고르는 등의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밤낮을 보냈다. 그리고 이따금 다음번에 문이 열리면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을 도맡겠다고 다짐했다. 오랜만에 사장과 지배인, 점원과 견습생들,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꾼, 다른 회사에 있는 두어 명의 친구들, 어느 지방 호텔의 여종업원 등이 떠올랐다. 어느 모자가게의 계산대 아가씨에게 진지하게 구애했지만 너무 뜸을 들였던 애틋한 짧은 추억도 떠올랐다. 이들 모두가 낯선 사람들 또는 잊어버린 사람들과 뒤섞여서 어른거렸다. 이들은 그와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다. 그는 이들이 사라져서 기뻤다. 그런데 그는 식구들을 위해 다시 신경 쓸 기분이 싹 가셨다. 열악한 대우에 대한 분노만 끌어올랐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떠오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식 저장실로 가서 배가 고프지는 않아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궁리했다. 이제는 여동생도 어떤 음식이 특히 그레고르의 마음에 들지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고, 아침과 점심때 가게로 나갈 때 되는 대로 아무 음식이나 급하게 발로 밀어서 방에 넣어줬다. 그리고 저녁에는 음식을 맛이라도 봤는지 아니면 입에 대지도 않고 그대로 남겼는지, 대개는 그랬지만 개의치 않고 빗자루로 단번에 쓸어 담아 내다 버렸다. 여동생은 방을 치우는 일을 언제나 저녁에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후딱 해치웠다. 사방의 벽에 지저분한 줄무늬가 있었고 여기저기 먼지와 오물이 뒤엉켜 있었다. 그레고르는 처음에는 여동생이 들어오면 유난히 지저분한 구석으로 가서 서 있는 자세로 다소 나무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씩 버텨도 여동생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여동생도 지저분한 것을 봤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러면서도 여동생은 예전과 달리 예민해져서, 전반적으로는 모든 식구들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일은 오로지 자기 몫이라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다고 물을 몇 대알씩이나 사용해서 청소를 마쳤는데 바닥이 너무 축축해서 그레고르도 기분이 상해 소파에 널브러져 속을 끓이며 꼼짝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어머니는 경을 치러야 했다. 저녁에 그레고르의 방에 생긴 변화를 알아채자마자 여동생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곧장 거실로 달려가더니 발작하듯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양손을 쳐들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도 깜짝 놀라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윽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오른편에서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여동생한테 맡겨놓지 않았다고 어머니를 나무랐다. 어머니의 왼편에서 여동생은 앞으로는 절대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지 말라고 소리질렀다.
그런 사이에 어머니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애썼다. 여동생은 흐느끼느라 몸을 들썩이며 작은 주먹으로 식탁을 탁탁 쳤다. 그런가 하면 그레고르는 아무도 그가 이 볼썽사나운 소동을 보지 않도록 문을 닫아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분해서 씩씩거렸다. 여동생이 직장일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예전처럼 그레고르를 보살펴주기를 귀찮아하더라도 굳이 어머니가 나서서 여동생의 일을 대신할 필요는 없었고 그레고르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대책도 있었다. 이제 파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골 덕분에 한평생 아무리 험악한 일도 견뎌냈을 이 늙은 과부는 처음부터 그레고르를 꺼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호기심에 통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를 보게 됐다. 그레고르는 아무도 그를 몰아대지 않는데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리저리 달아나기 시작했고 파출부는 깍지 낀 손을 품속에 늘어뜨린 채 놀라서 멈춰 섰다. 그때부터 파출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문을 조금 열어서 그레고르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그레고르를 자기 쪽으로 와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딴에는 다정하게 말을 붙인답시고 이리 와봐 늙은 말똥구리야 라고 하거나 저 늙은 말똥구리 좀 봐 라고 했다. 그레고르는 그런 식으로 말을 걸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예 파출부를 본체 만체하고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다. 이렇게 파출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레고르를 귀찮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차라리 그녀에게 매일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면 좋았으련만. 벌써 봄이 오려는지 세찬 비가 창문을 때리던 어느 날 아침 파출부가 또 그런 말투를 내뱉기 시작하자 그레고르는 격분해서 공격이라도 할 듯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는데 물론 동작은 굼뜨고 휘청거렸다. 그러자 파출부는 겁을 내기는커녕 대뜸 문 옆에 있는 의자를 번쩍 들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서 있었다. 손에 든 의자로 그레고르의 등짝을 내리치면 그제야 입을 다물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녀는 이젠 더 못하겠지? 하고 놀렸고 그레고르가 다시 몸을 돌리자 조용히 의자를 구석에 갖다 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쩌다 음식이 차려진 곳을 지나가도 장난삼아 한 입 베어 물고는 몇 시간씩 입안에 가지고 있다가 대개는 다시 내뱉었다. 처음에는 방 상태 때문에 슬퍼져서 먹기 싫은 거라고 여겼으나 바뀐 방 분위기에는 금방 적응했다. 식구들은 다른 곳에 두기 마땅치 않은 물건을 이 방에 갖다 놓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넘쳐났다. 방 하나를 3명의 하숙인에게 세주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가 한 번은 문틈으로 살펴보니 3 남자가 모두 덥수룩한 수염을 길러서 근엄한 인상을 풍겼는데 이들은 정리정돈에 꽤나 신경을 썼다. 그들의 방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이 집에 새를 들어왔으니 당연하다는 듯 온 집안 살림, 특히 부엌 청결에 대해 까다롭게 굴었다. 이들은 쓸데없는 물건이나 너저분한 잡동사니는 질색이었다. 게다가 각자 사용할 비품을 대부분 가지고 와서 많은 물건이 쓸모가 없어졌는데 내다 팔 가치도 없었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웠다. 이런 물건들이 부엌에 있던 재 담는 통이나 쓰레기통까지도 죄다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왔다. 늘 분주한 파출부는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바로 그레고르의 방에 던져 넣었다. 다행히 그레고르에겐 대개는 해당 물건과 그 물건을 든 손만 보였다. 파출부는 적당한 때에 기회가 오면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거나 아니면 모조리 한꺼번에 내다버릴 생각인 듯 했다. 하지만 실제로 물건들은 처음 던져진 곳에 그대로 있었고 다만 그레고르가 잡동사니들 사이를 비집고 통과하느라 조금씩 움직였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기어다닐 여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나중에는 점점 재미있어서 물건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죽을 지경으로 지치고 슬퍼져 몇 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다. 하숙인들은 이따금 집에서 공동의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그러느라 가끔 저녁 무렵에 거실로 통하는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럴 때면 그레고르는 문 열기를 아주 쉽게 단념했다. 사실 저녁에 문이 열려 있을 때도 별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장 어두운 방구석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식구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런데 한 번은 파출부가 거실로 통하는 문을 조금 열어놓았고 하숙인들이 저녁에 거실로 나와서 불을 켰을 때도 여전히 문이 열려 있었다.
하숙인들은 예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레고르가 앉던 식탁의 상석에 자리를 잡고서 냅킨을 펴고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금세 고기를 담은 대접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고 바로 뒤따라 여동생이 감자를 수북이 쌓은 대접을 들고 왔다. 음식에서는 김이 무락무락 났다. 하숙인들은 그들 앞에 내려놓은 대접 위로 고개를 숙이고 시식을 하려는 것 같았다. 실제로 가운데 앉아서 다른 두 사람에게 권위를 세우는 듯한 남자가 대접에 있는 고기를 한 점 잘라서 푹 익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부엌으로 돌아보내야 할지 확인했다. 그는 만족했고 긴장해서 지켜보던 어머니와 여동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미소를 지었다. 식구들은 정작 부엌에서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기 전에 거실에 들어가서 딱 한 번 몸을 숙여 인사를 하고는 모자를 손에 든 채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러자 하숙인들은 모두 일어나서 수염을 달싹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나가자 그들은 거의 아무 말도 않고 먹기만 했다. 그레고르는 식사할 때 나는 여러 소리 중에 유독 이빨로 씹는 소리만 줄곧 들려서 신기했는데 마치 음식을 먹으려면 이빨이 필요하며 턱이 아무리 근사해도 이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레고르에게 과시하는 것만 같았다. 그레고르는 근심에 잠겨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식욕은 있어. 하지만 저런 건 먹고 싶지 않아. 하숙인들은 어떻게 저런 걸 먹는지 정말 돌아가시겠네. 바로 이날 저녁 여동생이 부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이래 바이올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다. 하숙인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여서 가운데 남자가 신문을 하나 꺼내 들고서 다른 두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눠줬고 그들은 뒤로 기댄 채 신문을 읽으며 담배를 피웠다.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자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일어나더니 까치발로 현관복도 문으로 다가가 문간에서 서로 몸을 바싹 붙이고 멈춰섰다. 부엌에서도 분명히 이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신사분들 혹시 연주 소리가 듣기 싫으신가요? 그럼 당장 그만둘 수도 있어요. 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하숙인들 중 가운데 남자가 대답했다. 천만에요. 따님이 우리 쪽으로 와서 거실에서 연주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기가 훨씬 편안하고 아늑하잖아요. 아, 그러지요. 아버지는 바이올린 연주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외쳤다. 하숙인들은 거실로 돌아가서 기다렸다. 아버지가 금세 보면대를 들고 왔고 악보를 든 어머니와 바이올린을 든 여동생도 따라왔다. 여동생은 연주를 위해 차근차근 모든 준비를 했다. 부모님은 전에는 하숙을 친 경험이 없다 보니 하숙인들을 지나치게 예우하느라 원래 자기 자리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문에 기대서서 오른손을 사완복장의 단추 사이에 찔러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숙인 중 한 명이 건네준 의자에 앉긴 했는데 그가 무심코 의자를 내려놓는 외진 구석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동생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레고르는 연주에 이끌려서 과감히 앞으로 조금 나갔는데 머리가 어느새 거실로 나와 있었다. 그는 근래에는 다른 사람을 거의 배려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다지 이상하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그런 배려가 자부심이었건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몸을 숨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방 안 곳곳에 쌓인 먼지 때문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먼지가 풀풀 날렸고 그 역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실과 머리카락, 음식 찌꺼기가 등짝과 옆구리에 달라붙어 질질 끌렸다. 전에는 낮 동안 여러 차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양탄자에 문질러서 먼지를 닦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심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몰골에도 그는 거리낌 없이 깨끗한 거실 바닥으로 몸을 불쑥 내밀었다. 물론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식구들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반면 하숙인들은 처음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악보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여동생의 보면대에 바짝 다가갔고 그래서 확실히 여동생의 연주에 방해가 됐다. 그들은 그러다가 이내 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라고 쑥덕거리니 고개를 숙이고 창가로 갔으며 아버지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창가에 머물렀다. 그들은 근사하거나 즐거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연주가 온통 지겹지만 휴식에 방해가 돼도 그저 예의상 참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코와 입으로 담배의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는 모양새에서 엄청나게 짜증이 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도 여동생은 아주 멋지게 연주를 했다. 여동생은 얼굴을 옆으로 기울인 채 찬찬히 살피며 슬픈 눈길로 악보의 선을 따라갔다. 그레고르는 한 구간 더 앞으로 기어나갔고 제발 여동생의 눈길과 마주치길 바라며 머리를 바닥에 바싹 댔다. 이렇게 음악에 매료되었는데 어찌 그가 짐승이란 말인가. 그레고르는 동경하는 미지의 음식을 찾아가는 길이 트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여동생이 있는 데까지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여동생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바이올린을 갖고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넌지시 일러줄 생각이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레고르만큼 이 연주에 대해 보상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적어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동생을 그의 방에서 내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자면 그의 끔찍한 모습이 처음으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방문을 동시에 지키고 공격자들에 맞서 으르렁댈 작정이었다. 하지만 여동생은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그의 곁에 있어야 한다. 여동생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녀를 음악원에 보내줄 생각이 확고했노라고 털어놓고 싶었다. 이런 불행만 닥치지 않았으면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그새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을 테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그 어떤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온 식구에게 이런 생각을 밝혔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들려주면 여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쏟을 것이고 그러면 그레고르는 여동생의 어깨까지 몸을 일으켜 세워 목덜미에 키스를 할 것이다. 가게에 나가기 시작하고부터 여동생은 목덜미를 리본이나 옷깃으로 가리지 않고 드러냈다. 바로 그때 가운데 남자가 아버지를 향해 잠자씨 하고 외쳤고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듯 집게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앞으로 기어오는 그레고르를 가리켰다. 바이올린 소리가 그쳤다. 가운데 하숙인이 처음에는 머리를 설레설레 가로저으며 친구들을 보고 피식 웃더니 다시 그레고르 쪽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내쫓는 것보다 하숙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하숙인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 바이올린 연주보다 더 재미있어 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팔을 벌리고 방으로 몰아넣으려 하면서 동시에 그레고르를 못 보게 몸으로 가로막았다. 그러자 하숙인들은 정말 약간 화를 냈는데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옆방에 그레고르 같은 이웃이 있는 줄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돼서 그랬는지는 분간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팔을 들어 수염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자신들의 방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는 사이에 여동생은 갑자기 연주가 중단되어 망연자실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축 늘어뜨린 손으로 바이올린과 활을 들고 아직도 연주를 하는 것처럼 한동안 악보를 계속 들여다봤다. 그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호흡곤란으로 숨을 헐떡이며 원래 자리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품에 악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서 여동생은 하숙인들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하숙인들은 아버지한테 떠밀려서 어느새 더 빠르게 자신들의 방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여동생이 능숙한 솜씨로 이불과 베개를 침대 위로 훌훌 날리며 정돈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숙인들이 방에 다다르기 전에 여동생은 잠자리 정돈을 마치고 살며시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또 옹고집에 빠져서 어쨌거나 하숙인들에게 갖춰야 할 예의를 깡그리 잊어버렸다. 아버지는 그들을 무조건 밀어대기만 했다. 어느새 방의 문간에 다다르자 가운데 신사가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발로 바닥을 쿵쿵 굴러서 아버지를 멈춰 세웠다. 그는 손을 쳐들고 시선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하면서 말했다. 이 집과 가족이 혐오스러운 분위기에 찌들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대뜸 바닥에 침을 찍 뱉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주한 기간의 하숙비는 한 푼도 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청구할까 고민 중인데 절대로 빈말이 아니고
근거도 쉽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뭔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정면을 바라봤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두 친구가 나서서 말을 거들었다. 우리도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가운데 하숙이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손을 더듬어 의자로 다가가더니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습관대로 잠시 초저녁잠을 청하려고 몸을 쭉 뻗는 것 같았는데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심하게 끄덕이는 걸로 봐서 전혀 잠든 게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내내 하숙인들이 그를 발견했던 자리에 잠자코 있었다.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실망한 데다 너무 굶어서 허약해진 탓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음 순간에 벌어질 일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사방에서 그에게 떨어질 날벼락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어머니가 손가락을 떨어서 바이올린이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쿵 하고 울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레고르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여동생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하며 말을 시작하는 신호로 식탁을 손으로 쳤다.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두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이 흉악한 짐승을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겠어요. 우리는 저걸 치워버릴 궁리를 해야 한다는 말만 할게요. 우리는 저걸 보살펴주고 참고 견디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다 했어요.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털끝만치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백번천번 옳은 말이다.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대꾸했다. 아직까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어머니는 정신 나간 눈빛을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둔탁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얼른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이 말을 받쳐줬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서 생각이 정리됐는지 똑바로 앉아서 하숙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내버려둔 접시들 사이에 사완 모자를 올려놓고는 만지작거렸으며 이따금 가만히 있는 그레고르 쪽을 힐끗 쳐다봤다. 우리는 저걸 치워버릴 궁리를 해야 해요. 여동생은 이제 순전히 아버지하고만 얘기했다. 어머니는 기침 때문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저것이 두 분을 말려 죽이고 말 거예요. 눈에 선하게 보여요. 우리 온 식구가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 와서도 이 영원한 골칫거리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여동생은 너무 격하게 울음을 터뜨려서 눈물이 어머니 얼굴에 줄줄 흘러내렸고 그러자 여동생은 손을 건성으로 움직여 어머니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딱하다는 듯 이해심이 묻어난 어조로 말했다. 얘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여동생은 자기도 속수무책이라는 신용으로 어깨를 으쓱했는데 조금 전에 자신만만한 태도가 우는 동안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제가 우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반쯤은 묻는 어조로 말을 꺼냈고 그러자 여동생은 울다 말고 마구 손사래를 치면서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제가 우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아버지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여동생의 확신을 받아들이는 표시로 눈을 감고 말을 이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야 혹시라도 우리가 죄와 합의를 보는 것도 가능할 텐데 하지만 그렇게 저건 없어져야 해요. 여동생이 아버지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아버지,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요. 제발 저게 그레고르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한 거라고요. 저게 대체 어떻게 그레고르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레고르라면 인간이 저런 짐승과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진작 깨닫고 자진해서 떠났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빠를 잃겠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추모하는 마음을 간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우리를 이토록 못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니 틀림없이 온 집을 독차지하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 거라고요. 저기 보세요, 아버지. 여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또 시작해요. 그레고르는 도무지 영문을 몰랐지만 여동생은 질겁해서 어머니마저 버렸는데 그레고르 가까이에 있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겠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의자를 박차고 발딱 일어나서 아버지의 뒤로 달려갔다. 아버지도 순전히 여동생의 행동 때문에 흥분해서 덩달아 일어나 여동생을 지켜주려는 듯 팔을 반쯤 들어서 여동생 앞을 막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여동생은 물론 누구한테도 겁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기 시작한 것뿐인데 하긴 그런 동작도 유난히 눈에 띄긴 했다. 고통받는 몸 상태 때문에 힘들게 몸을 돌릴 때 머리로 거들어줘야 했고 그러느라 머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가 바닥에 내리쳤던 것이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봤다. 그의 선의가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저 잠깐 놀란 것뿐이었다. 이제 모두가 그를 말없이 슬프게 바라봤다. 어머니는 다리를 쭉 펴서 가지런히 붙인 채 안락의자에 드러누워 있었는데 기진맥진해서 눈이 거의 감기다시피 했다. 여동생과 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여동생은 아버지의 목에 한쪽 팔을 걸치고 있었다. 이제 그럭저럭 몸을 돌려도 되겠네. 그레고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힘을 쓰느라 헐떡거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어서 이따금 쉬기도 했다. 어차피 아무도 독촉하지 않았고 만사가 자신에게 맡겨져 있었다. 몸을 다 돌리자마자 그는 곧장 똑바로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방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니 놀라웠고 어떻게 허약한 몸으로 조금 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먼 길을 지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줄곧 잽싸게 기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느라 식구들이 어떤 말이나 외침으로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어느새 문에 다다라서야 머리를 돌려보았는데 목이 뻐근해서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뒤쪽에서 여동생이 일어선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봤다. 그의 마지막 눈길은 이제 완전히 잠든 어머니를 스쳤다. 그레고르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문을 닫고 단단히 걸어 잠갔다.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지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만 다리를 접질리고 말았다. 그렇게 다급하게 행동한 것은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진작부터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잽싸게 달려온 것인데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달려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이윽고 여동생은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 돌리면서 부모님을 향해 드디어 해냈어요 라고 외쳤다. 이제 어쩌지? 그레고르는 자문하면서 어두운 방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렇다고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갸냘픈 다리로 계속 움직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 말고는 비교적 편안한 느낌이었다. 온몸이 아프긴 했지만 통증도 점점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그 주위에 생긴 염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염증 주위는 온통 미세한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식구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고 사랑이 느껴졌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도 그가 훨씬 더 단호했다. 이런 상태로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에 어느덧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울렸다. 그는 창밖으로 사방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는 의지와 무관하게 머리를 푹 떨궜고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른 아침에 파출부가 왔다. 힘이 워낙 세고 성미도 급한 파출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번번이 타일렀는데도 모든 문을 탕탕 두들겼고 그 바람에 그녀가 오고부터는 집안 어디에서도 도무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그레고르의 방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일부러 저렇게 꼼짝 않고 엎어져서 모욕당한 울분을 사귀는구나 생각했다. 하긴 녀석이 그래도 생각은 멀쩡하다는 것을 익히 짐작했다. 마침 길쭉한 빗자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문간에 선 채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았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짜증이 나서 그레고르를 살짝 찔러봤는데 여전히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자리에서 밀려나자 그제야 이상하다 싶었다. 그녀는 금세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서 눈이 휘둥그레져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더 지체하지 않고 침실문을 활짝 열고 어두운 실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와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여기 뻗어 있다고요. 완전히 되졌다니까요. 잠자씨 부부는 부부용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파출부의 소동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말뜻을 알아들었다. 곧바로 잠자씨와 부인은 침대 양옆으로 후다닥 일어났고
잠자씨는 어깨에 담요를 걸친 채 부인은 잠옷바람으로 방에서 나왔다. 부부가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 사이에 거실 문도 열렸는데 하수긴을 들인 후로 그레테는 거실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그레테는 옷을 완전히 차려입고 있어서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창백한 얼굴을 봐도 그런 것 같았다. 잠자 부인은 죽었다고요? 라며 묻는 표정으로 파출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살펴볼 수도 있었고 아니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뻔히 알 수 있었건만 파출부는 그렇다니까요 라고 대답하고는 확인시켜 주려고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사체를 옆으로 쭉 밀쳤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제지하려는 동작을 취하다 그만두었다. 잠자씨는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군 하고 말했다. 그는 성호를 그었고 새 여자도 따라했다. 그레테는 잠시도 사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보세요. 이렇게 말랐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음식을 들여놓아도 그대로 다시 내놨죠.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하게 말라 있었는데 짧은 다리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밖에 시선을 끌만한 어떤 것도 없는 지금에 와서야 그런 모습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다. 그레테야, 잠깐 우리 방에 가자꾸나. 잠자 부인이 슬픈 미소를 띠며 말했고 그레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침실로 가면서도 사체를 자꾸 돌아봤다. 파출부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신선한 공기에 벌써 미지근한 온기가 감돌았다. 어느덧 3월 말이었다. 3명의 하숙인이 방에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를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식구들은 하숙인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디 있지요? 가운데 신사가 볼멘 소리로 파출부에게 물었다. 하지만 파출부는 쉿소리를 하고 손가락을 입에 대고 하숙인들에게 그레고르의 방으로 가보라고 다급히 말없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들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가서 낡아빠진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어느새 완전히 환해진 그레고르의 방에서 그의 사체 주위를 둘러섰다. 그때 잠자씨 부부의 침실문이 열리면서 사완 제복을 입은 잠자씨가 한쪽 팔에는 부인을 다른 팔에는 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세 식구는 모두 조금 울던 표정이었다. 그레테는 이따금 얼굴을 아버지의 팔에 기댔다. 당신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잠자씨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가리키면서도 여자들을 몸에서 떼어놓지는 않았다. 그러자 가운데 남자가 무슨 말씀이죠? 라고 되물으면서 약간 당황해서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다른 두 남자는 뒷짐을 진 채 양손을 쉴 새 없이 비벼댔는데 대판 싸움이 벌어지길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다. 틀림없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판 날 거라고 자신했던 것이다. 잠자씨는 방금 말한 그대로요 라고 대답하고 두 여자와 나란히 한 줄로 서서 가운데 하숙인에게 다가갔다. 하숙인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머릿속으로 판을 새롭게 짜는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남자는 그럼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잠자씨를 쳐다봤는데 엉겹결에 주눅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도 새삼스레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자씨는 눈을 부릅뜨고 그저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정말로 곧장 현관복도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두 친구는 어느새 손을 얌전히 거두고 잠시 분위기를 살피다가 곧장 폴짝폴짝 따라 나갔다. 잠자씨가 그들보다 먼저 현관복도로 앞질러 나가서 자신들이 지도자와 합류하는 것을 막기라도 할까봐 겁내는 눈치였다. 세 사람은 현관복도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모자를 집어들고 지팡이 통에서 지팡이를 꺼내고는 말없이 몸을 숙여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다. 잠자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미심쩍어서 모녀와 함께 현관 앞까지 나갔는데 그의 의구심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식구가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니 세 남자가 비록 느리긴 해도 긴 계단을 따라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층마다 계단실이 일정한 각도로 꺾이는 지점에서 사라졌다가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들에 대한 잠자씨 가족의 관심도 점차 식었다. 그때 정육점 점원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가 위층으로 높이 올라갔고 잠자씨는 모녀와 함께 바로 난간을 떠나
모두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은 오늘 하루는 푹 쉬고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이들은 하루쯤 일을 쉴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휴식이 꼭 필요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세 통의 사과 편지를 썼다. 잠자씨는 감독관에게, 부인은 일감을 주는 사람에게, 그레테는 가게 주인에게 썼다. 편지를 쓰는 동안 파출부가 들어와서 아침나절 일을 마쳤으니 가보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편지를 쓰느라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여전히 파출부가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제야 식구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파출부를 쳐다봤다. 잠자씨가 무슨 용무라도? 하고 물었다. 파출부는 문간에 서서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이 가족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줄 게 있지만 꼬치꼬치 캐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표정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잠자씨는 파출부의 모자에 꼿꼿이 꽂혀있는 작은 타조 깃털이 그녀가 일하는 내내 못마땅했는데 지금도 그 깃털이 사방으로 까불까불했다. 대체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잠자 부인이 다시 물었는데 파출부는 그나마 그녀를 가장 존중하는 편이었다. 파출부는 예라고 대답하고는 딴에는 친근함의 표시로 웃느라고 말을 바로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그 잡것을 어떻게 치울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벌써 정리했거든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계속 편지를 쓰려는 듯 편지지 쪽으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잠자씨는 이제 파출부가 어떻게 치웠는지 자세히 얘기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손을 뻗어서 그만하라고 단호히 막았다. 파출부는 얘기가 가로막히자 아주 급한 볼일이 있다는 걸 상기하고서 그럼 잘들 계슈 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 분명히 속이 상한 어투였다. 그녀는 획 돌아서서 문을 무지막지하게 쾅 닫고는 집을 떠났다. 저녁에 해고해야지. 잠자씨가 말했지만 부인도 딸도 뭐라고 대꾸를 하지 않았다. 겨우 평온을 되찾는가 싶었는데 기어코 파출부가 속을 휘저어 놓은 것이다. 모녀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잠자씨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 잠시 모녀를 바라봤다. 이윽고 그가 소리쳤다. 이리들 와봐. 제발 지난 일은 내려놓자고. 그리고 나한테도 신경 좀 써줘. 모녀는 그의 말을 따라 곧장 그에게 달려가서 살갑게 쓰다듬어주고는 서둘러 편지를 마무리했다. 이윽고 세 식구가 집을 나섰다. 벌써 몇 달째 함께 나들이를 하지 못했다. 전차를 타고 도시 근교의 야외로 갔다. 그들만이 앉아있는 차량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그들은 편안하게 의자에 기댄 채 미래의 전망을 얘기했다. 곰곰이 따져보니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아 보였다. 지금까지 굳이 서로 캐묻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의 일자리는 모두 썩 괜찮은 편이었고 특히 앞으로의 전망이 밝았기 때문이다. 집을 바꿔 이사만 해도 당연히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질 터였다. 그레고르가 직접 고른 지금 집보다 더 작고 싸지만 입지가 좋고 아주 실용적인 집으로 옮겨갈 생각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사이에 잠자씨 부부는 갈수록 생기가 도는 딸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온갖 고역을 치렀는데도 근래에 와서 어느덧 아름답고 풍만한 처녀로 피어났다는 걸 거의 동시에 알아봤다. 부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심전심 눈길만 주고받으면서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신랑감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들이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몸으로 기지개를 켜자 잠자씨 부부는 그들의 새로운 꿈과 근사한 계획이 제대로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1912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쓰인 글입니다.